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14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번 단원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존 롤스의 사상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1원칙은 뭐였죠? 네, 평등한 자유의 원칙. 2원칙은요, 차등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롤스의 사상은 계속해서 시험의 원초적 상태, 무지의 베일이라고 표현하죠. 이 부분이 강조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매번 수능에서 다뤄질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엔 거기에 이어서 154페이지에 보면 사형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요, 6번 문제의 순서도형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걸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사형제도에 관한 내용은 매번 생활과 윤리 교과에서는 시험에 이제 다뤄집니다. 역시 수능에서도 다뤄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 먼저 사형제도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인권 존중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를 교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54페이지를 펼쳐주시고 이번 시간 공부하셔야 될 이것만은 꼭 제시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법적 정의의 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법적 정의라는 건 역시 처벌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중에 사형제도가 아주 중요할 텐데, 공리주의적 관점과 칸트의 관점이 다릅니다. 근데 이 둘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아닐까요? 어떤 근거를 대어서 동의한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시험 문제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것의 어떤 역사, 기원, 지금 어떤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갖고 있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칸트의 입장이냐 공리주의의 입장이냐, 또 찬성과 그 다음에 폐지를 주장하는 반대쪽의 근거들은 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형제도의 윤리적 쟁점 이해라는 것은 찬반 논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권 존중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배려해줘야 될 대상들이 있죠.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는 존 롤스의 사상에서도 자세하게 배웠었는데요. 그들을 먼저 배려해주는 것이 온당하냐 아니냐, 찬반의 논거들, 그리고 부정부패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방해 요인이 있느냐라는 것과, 결국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선 개인의 청렴, 선공 후사의 관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154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형제도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래전 영화도 있고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영화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보셨나요? 데드맨 워킹이라는 이 영화가 어찌 보면 사형제도에 대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그리고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야,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없어져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입장들에 대해서 참 많은 꺼리를 던졌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우행시죠. 역시 사형제도에 관련돼서 깊은 우리의 울림을 주고 고민 있게 만들었던 영화인 것 같고요. 집행자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방의 선물에서도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게 되는데요. 과연 영화 속의 이 사형제도, 우리 사회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주장을 하려면 논거는 무엇인지 라고 좀 스스로 정리해 봐야 된다라는 게 선생님이 영화를 통해서 도입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155페이지에 나와 있죠? 잠깐 여러분들 155페이지 보실까요? 사형제도 집행에 관한 찬반 입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대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76.4%,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155페이지 자료탐구 얘기하고 있는데요. 76.4%가 찬성, 반대는 11.7%,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요. 찬성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국민들의 법감정도 비슷합니다. 대략 일반인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75% 정도가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된다, 폐지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보는 거죠.
흉악범죄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이제 반대도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실시한 적이 없어요. 선고는 내렸어도. 그래서 실질적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네, 전 세계적으로는 64개국이 사형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논거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만 보더라도 32개 주가 사형제도를 존속시키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18개 주가 폐지를 하고 있고요. 이 폐지 쪽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동의를 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형제도라는 걸 우리나라는 아직 갖고는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나 있는 게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각각의 논거는 무엇을 정리해둬야 될까요? 이 내용들인데요. 우리 교재에는요. 이 먼저 응보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처벌에 대해서 법적인 질서, 즉 처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의의 관점을 접근할 때요. 이 정의의 문제를 뭐 절차적인 정의나 분배의 정의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법적 정의라는 부분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응보적인 관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응보적인 관점이라는 건 응당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준다라는 관점이에요. 이 내용을 라틴어에서 찾아보면 렉스 탈리오네스라고 표현하는데요. 탈리오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연쇄살인을 하고 존속살인을 하고 이런 흉악범들은 사형제도에 처해져야 된다. 근데 응보적 관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벌의 본질을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보기 때문에 범죄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보면요. 공동체가 개인을 대신하여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공동체라는 건 법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권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권력이라는 건 역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대신하여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요.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건 응보적 관점은 착각하지 마세요.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 자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고려해서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응보적 관점이라고 해놓고 그 수행평가 유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끝에 가가지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 유지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공리주의적 관점이에요. 응보적 관점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응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해주는 탈리오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단점은 처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데 처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서 범죄 예방과 무관한 것이고요. 처벌 과정의 고비용 전과자의 사회 적응이 힘들다라는 단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적인 학자가 칸트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칸트 열심히 배웠었잖아요. 저기 이 강에서도 열심히 배우고 이 칸트의 관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존중, 인격 존중, 그리고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라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칸트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동의했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러면 학생들이 칸트는 인격 존중의 원리이고 그리고 개개인의 사람들을 아주 인격적인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목적의 왕국 이런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그가 비인격적인 제도인 사형제도에 동의할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트는 사형제도에 동의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 칸트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사형수들은 사형을 집행하고 멸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건 정언명령이라는 거고요. 그 정언명령은 사람을 사람 인격체로 대우해 주는 게 먼저 원리.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 주지 않은 사람의 인격까지도 고려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그래서 칸트는 그 행위 자체가 흉악범죄고 연쇄살인을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그래서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상응하는 원리로서 응보주의적 관점에 칸트는 사형제도를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그 관점이 아닌 거예요. 공리주의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처벌에 대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거죠. 공리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의 교화 이런 걸 통해서 사회가 안전적으로 아주 안녕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그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공리주의의 특징이죠. 그러나 처벌의 예방적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사형제도에 대해서 폐지를 원하는 쪽의 이야기들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예가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32개 주와 18개 주를 비교했잖아요. 32개 주는 역시 사형제도를 갖고 있는 주입니다. 근데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 중에 워싱턴 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사형제도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사형제도가 없으면 흉악범죄가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범죄율이. 근데 워싱턴은 사형제도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율이 올라가지 않았다. 둘의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이 논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들 때문에 처벌의 예방적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이런 공리주의적 관점이라는 게 한계를 갖습니다만은 이런 의미에서 사형제도를 포함한 처벌이라는 것을 법적 정의로 봤을 때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공리주의자들은 주장할 수 있겠죠.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사형제도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 텐데 제가 재밌는 거를 좀 아래 보여드릴게요. 피디님한테 제가 이거 딱 보여달라고 부탁을 드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2013년도에 이 수능 개념 처음으로 그 당시에 이제 생활과 윤리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뭐 교재가 처음 만들어지고 교과서도 처음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수능 개념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사형제도라는 파트를 좀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PD님과 열심히 제작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선생님이 이렇게 1인 2역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알렉스 송 선생님과 앤서니 송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사회자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둘이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사형제도 존속을 원하는 쪽의 협회 회장, 그 다음에 폐지를 원하는 쪽의 협회 회장 이렇게 모신다라고 해놓고 제가 중간에서 이게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송쌤의 만점 개념 송송 생활과 윤리에서 이 사형제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 1인 2역, 1인 3역이었죠. 사회자까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땐 각각 어떤 논거를 가지고 주장하느냐라는 것을 이해해둬라 라고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요. 참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징그럽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서.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제가 그 강의 찍었던 거를 찾아서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사형제도에 대해서 시험 문제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찬성과 반대의 논거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만 이해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1인 2역을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형제도 찬성 쪽에 놓은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보고 반대 쪽에 놓은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서로 혼자서 해도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대로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의 논거들을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수능 문제에는 어떻게 나왔었는지 또 우리가 교재에는 어떤 식으로 대표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 유형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형제도 찬성의 논거입니다. 154페이지 교재에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이므로 범죄 예방 효과, 억제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억지 효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위화감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위하감이 맞습니다. 이 하자가 한자를 잘 보면 이제 겁줄 하자예요. 막 웃는다 하자이기도 한데 이게 뭐 위하감이라고 하냐면 겁을 줘가지고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형제도라는 건 그 사회의 위하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 범죄의
억제 효과를 얘기합니다. 선생님 위화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사형제도는 위하감을 만들 수 있다. 겁을 줘서 억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토론을 해보면 학생들이 사형제도를 원하는 쪽, 아직 있어야 된다, 시기상조다, 폐지하는 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사형제도라는 극형이 있어야 범죄자들이 무서워서 흉악범죄를 잘못하면 사형당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살인 등과 같은 흉악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다라는 거죠.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흉악범죄자들은 응당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통하냐면 응보의 논리하고도 통합니다. 응보의 논리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탈리오의 원칙이라고 써주세요. 탈리오의 원칙이라는 건 결국 이에는 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흉악범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당연히 똑같이 사형제도를 통해서 그 범죄와 똑같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요것 또한 많이 주장하시죠. 이제 토론을 학생들이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폐지 쪽에서 비인간적인 제도입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막 주장을 해요. 그러면 제가 사회를 보다 선생님이 그러면 지금 주장하시는 분께 잠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본인의 가족, 아주 가까운 가족이 연쇄살인사건, 흉악범죄자에게 살인을 당하게 되고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살인범을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멈칫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관된 주장인데 멈칫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내 얘기가 돼버렸을 때 심각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응당,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요. 흉악범죄들을 많이 노출되는 언론을 통해서 접해서 그런지 사형제도라는 것은 아직 폐지한다는 건 시기상조 아니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감정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즉 존속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폐지할 수 없는 필요악적인 제도다라고 하나 적어주시고요. 라고 사형제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폐지론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네요. 사형제도 찬성론자가 말하는 것처럼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프리 패건 교수의 연구입니다. 이 제프리 패건 교수가 실질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워싱턴 주 같은 경우에 사형제도를 폐지했는데도 범죄율이, 흉악범죄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 오히려 내려갔다는 거, 범죄율 자체가. 반대로 뉴욕주는요, 사형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흉악범죄가 계속 올라가요. 연쇄살인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프리 패건 교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범죄 예방 효과, 억지 효과, 위화감 조성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형은 인도적 이유에서 존치시킬 수 없다. 인도적 이유라는 게 뭐죠? 비인격적인 제도라는 거예요. 사형은 인간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천부 인권인 생명권을 누가 그것을 침해할 것이냐.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그 각국의 젊은 청년들, 그러나 한국말 아주 잘하고 생각도 똑바로 박힌 것 같아요. 나오는 친구들이. 근데 정상은 아니다 그래서 뭐 비정상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특정 프로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딱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사형제도에 대한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프랑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형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제도고 국가가 개인에게 복수를 대신해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생명권이라는 건 천부 인권이고 하늘이 개개인에게 준 소중한 권리인데 그것을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그것이 여기에도 통하는 거죠. 교육과 교화를 근본적으로 포기하는 사형은 형벌의 본질에 반하는 제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제도는 교화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하게 사회에서 이탈시키고 제거해버리는 사형제도라는 건 굉장히 비인간적인 제도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만 여러분들 추가해 볼까요? 바로 오판의 가능성.
전지전능한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결부될 수 있는 문제가 역시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오판의 가능성 자 바로 아래쪽에 나왔죠. 그것이 오판의 가능성이 뭐와 연결이 될 수 있냐면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정적이나 반대자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결국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형제도가 있으면 정치라는 것은 어느 시대의 정권과 권력을 쥐고 있는 이가 그들의 이념에 따라서 휘두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형제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리노이주에서 있었던 거기는 완전히 이제 사형제도가 폐지가 된 사건이 무모한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역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얘기했지만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이제 무죄. 그래서 결국에는 사형제도를 통해서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경우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판의 가능성과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라면 사형제도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자, 수능 문제를 한번 볼게요. 2015학년도 수능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고요. 이거 다음에 제가 요 교재에 있는 문제를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유형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수능 문제가 나왔냐면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도 희생되어야 된다라는데 동의해야 된다. 계약을 맺을 때 그는 일반 의지로부터 규정된 법을 따라야 된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남을 해친 사람은 사형제도라는 거에 의해서 너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한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국가에 있어서의 사형제도는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냐? 장자크 루소. 근데 이 장자크 루소의 얘기인지 몰라도 사회계약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형제도의 존치에 논 거다. 사형제도가 찬성될 수 있는 논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사회계약설론자라는 내용을 모르셔도 돼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사형제도에 대해서 동의하는 수준, 계약을 맺는데 거기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두 번째,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누가 나옵니까? 임마누엘 칸트죠. 칸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응보의 논리. 렉스 탈리오네스, 그죠? 응보의 논리라는 건 뭐예요?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져야 된다. 범죄자의 범죄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춰 봤을 때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면 안 되고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 평등성의 원리가 뭐예요? 흉악 범죄자들은 동일하게 상응하는 대가를. 그게 뭐예요? 이에는 이. 그죠? 그래서 응보의 논리라고 그래요. 자, 형벌과 위법 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이 성립돼야 된다. 비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형벌의 정도는 위법 행위에서 얻은 이익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례의 규칙은 공리의 원칙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제레미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이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사형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더 잘 돌아가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안녕과 안정 이런 것들을 끌고 올 수 있다라면 그 사형제도는 있는 게 온당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비례규칙이라고 하면서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갑은 루소, 그 다음에 을은 칸트, 그 다음에 병은 벤담, 공리주의자 넣어놓고 A, B, C, D에 적절하게 들어갈 것을 대입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논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게 어떤 사람의 입장인지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교재는 자, 요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세요. 자, 161페이지에 갑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그러니까 나가 똑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와 비슷한 차관점을 가지고 만든 문제인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서 사형은 인간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다.
사형은 자율적인 살인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비인격적인 제도가 아니고 오히려 따라야 될 정언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거. 그래서 이건 누구? 칸트. 그리고 뭐라고 써놓을까요? 제가 응보의 논리, 응분의 대가라는 거니까 사형은 흉악범죄와 중대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하네요. 사형은 흉악범죄와 중대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없대요. 잘 보세요. 사형은 흉악범죄를 예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위협적 효과도 미비하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찌 보면 제프리 패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인 미국의 주마다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흉악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없던데 상관관계가 사형제도 폐지된다라고 해서 흉악범죄율이 높아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흉악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형제도가 이렇게 시행되네? 라고 해가지고 겁먹어가지고 하려던 거를 안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 흉악범죄자들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아주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죠. 이것들과 사형제도가 상징적으로 있는 것과의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칸트와 같이 사형제도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 반대론자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나 볼까요? 자, A, B의 각각의 내용들을 넣어보면 되는데 일단 보면 아니오로 나와가지고 여기에서는 yes로 나와야 되는 대답, 아니오로 가고 여기에서는 yes.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1번. A에 넣어봤더니 사형은 잔혹한 형벌로서 생명권을 침해하는가? 여기에서는 찬성으로 나오고 여기에서는 반대로 나오는데 사형은 잔혹한 형벌로서 생명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해서 생명권을 침해하니까 사형제도는 없어야 된다라는 건 B가 동의할 문장이죠. 즉, B가 아니라 을이 동의할 문장이지 yes라고. 여기에서 A에 넣게 되면 찬성 쪽의 논거로 yes로 나와야 되는데 즉 찬성론자는 칸트와 같은 사형은 잔혹한 형벌로서 생명권을 침해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형제도는 충분히 있을 만해요. 있을 법한 하나의 제도이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틀린 문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나왔을까요? 2번입니다. A에다 또 넣어봐요.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찬성의 입장이냐? 중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한가? 오케이. 요게 답이죠. 중대 범죄인은 흉악범죄자를 상상하시면 되겠고요.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들에겐 응보의 논리로서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생명권을 우리가 사회가 떠안아줄 필요는 없다. 사형은 사회의 안전 보장을 위한 필요악인가는 뭐예요? 필요악은 정말 싫은데 잘못된 것을 아는데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제도를 필요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반대론자가 아니라 찬성론자가 갖고 있어야 되고 동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4번의 B도 역시 사형은 범죄자를 계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yes라고 나와야 되는데 사형은 범죄자를 계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아닙니다. 그죠? 계도한다라는 건 교화잖아요. 이건 사형을 통해서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하고 계리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교화를 시키기 위한 어찌 보면은 사형제도보다 더 인간적인 제도를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기징역이죠. 그래서 계속 교화를 시켜서 다시 사회에 돌려보내는 게 온당하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은 안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5번입니다. 자, B에 뭐라고 넣어볼까요? 사형을 통해 사회로부터 흉악범죄를 완전히 격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동의할 것은 여기겠죠. 그러면 A에 들어가야지 B에 들어가선 B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거니까 이것도 틀렸죠.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사형제도는 내용을 공부하는데 어렵진 않지만 그걸 적용하는 문제로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 순서도형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두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6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인권 존중 그리고 다양한 제도들을 통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2페이지 펼치셨나요? 저도 162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인권 존중이라는 것과 함께 이번 단원에서 다루는 핵심 가치는요. 이런 거죠. 우리가 첫 단원에서 사회 정의 파트만 봤을 때 첫 단원에서 사회 윤리적 관점이 왜 필요한지 라인홀트 니부어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사회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지의 이론들이 근간이 되는 롤즈의 사상을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에 오게 되는데요. 3단원 제목은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아주 좋은 제도들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기반 원리들은 무엇이냐. 뭐 인권 존중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부패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제 4단원인데요. 다음 시간이 될 텐데 직업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공직자로서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어떠한 윤리적 관점을 갖고 생활을 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갖고 온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이 빅데이터의 시대잖아요. 물론 빅데이터가 안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빅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회 정의와 관련돼 가지고 찾는 단어들이 뭘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좀 읽어내보면 사회 정의라는 걸 통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혹은 공정한 룰 이런 것들을 계속 빅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동반성장이라는 단어, 양극화라는 단어,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읽어보면 사회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어찌 보면 사회가 잘 통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양극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민주주의가 발전되면서 이 통합이라는 게 더 이루어질 제도들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보편적 복지라는 것, 아름다운 삶과 사회적 책임,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상속자들은 온당한 것이냐. 계속해서 부의 세습이 일어나는 것은 올바른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계층 고정화 현상, 교육에 대해서도 불평등 현상이 계속 고착화되는 것은 올바른 정의로운 제도인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권을 접근해 보면 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얘기하면서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기본인 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를 시켜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의 정의라는 것은 공정한 룰을 얘기한다. 근데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한 사회에서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사회복지제도이다. 왜? 뛰다가 넘어진 사람들을 재도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들에게 이탈하지 않게끔 안전망으로서의 보장제도의 성격이 사회복지니까. 그것은 건강한 사회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회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거죠. 거기에서 한 명 한 명은 누구나 다 인권을 가지고 있고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들이라는 걸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인권이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인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보편성과 첨부성, 그 다음에 항구성, 불가침성 이렇게 네 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보편성이라는 건 누구나 관계.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자연법 사상이라는 거. 자연법 사상은 실정법과 다르죠? 항구불변한 법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소중하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나에게 다 소중하게 적용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거죠. 첨부성이라는 건 첨부인권을 얘기합니다. 그죠?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진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애초부터 달리는데 힘들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하면서 막 달려가면 그거는 완벽한 승자 독식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회가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인권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늘이 준 것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다. 박탈당하지 않고 영구히 보장되어야 되는 권리이고 누구나 침범할 수 없는 권리이다. 불가침성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계된 부분 아주 중요한 가치가요. 바로 이건데요. 우대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롤즈를 통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롤즈가 얘기하는 차등의 원리 같은 거. 차등의 원리라는 게 뭐죠?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거.
그러면 최소 수혜자라는 건 미국 사회에서 롤스가 바라볼 때는 어떤 대상이었냐면 여성, 그 다음에 소수인종, 그 다음에 흑인들. 이게 뭐 아직까지 해결되었다라고 뭐 흑인 대통령이 나오긴 했지만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중요한 사건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사회적 약자들은 분명히 있겠죠. 어느 사회든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대 정책을 더 많이 주고 더 떼어주고 할당으로 먼저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찬성해 놓은 거는요. 보상의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차별 때문에 받아온 고통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흑인들이나 여성들이나 그죠? 재분배의 논리 중요한데요. 재분배라는 건 분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경쟁이나 온전한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땐 한 번 더 분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랙 경기를 할 때 몸이 불편한 사람은 조금 더 앞에 빼어서 뛸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재분배 정책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나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더 유리한 기회를 가져서 그나마 그렇게 끌어내줘야 동등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역차별의 논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정상인들 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주다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 박탈되는 하나의 제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상 책임의 부당성의 논리는 과거에 차별받았던 것들을 왜 지금 보상을 해주느냐, 그 피해를 내가 왜 입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리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리주의적 논점에서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고 전체적인 이익을 도출시켜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게 되면 사회적 긴장이 완화돼서, 즉 양극화라는 게 너무 커지면 사회 긴장감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평화와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이란 표현입니다. 이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이러한 재분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대 정책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업적주의 원칙의 위배다. 이게 중요한데요. 업적주의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일 수 있죠. 본인이 노력한 것에 따라서. 근데 그것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 노동 고용 할당제라든지 농어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죠? 뭐 지하철, 그 다음에 버스 이런 데서 뭐 노약자 장애인 보호석 칸, 그 다음에 어떤 공연장에 가면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허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쪽에 놓은 거고 반대하는 쪽에 놓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에 나올 수 있을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죠. 네, 보시면 1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갑과 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때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교육이나 고용 부분에서 소수 집단은 사람들의 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찬성 쪽이. 아까 얘기했던 뭐 재분배 정책 이런 것들 떠오르죠. 그 다음 소수 집단을 우대하는 것은 나머지 다수의 집단을 역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죠. 그래서 역차별,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것에서 봤을 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적용해 봤을 때 A와 B의 갑은 찬성 쪽이고요. 우대 정책. 반대인데 이 찬반의 논거로서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종이나 성에 의한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차이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소수자들은 차이가 있고 그들은 분명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대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인종이나 성에 의한 차이,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힘들 수 있다, 사회 진출하는 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할당해 주는 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성 쪽이 나올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어디가 틀렸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에다 넣었는데 사회 구성원들 상호 간의 자유 경쟁이 중요한가? 자유 경쟁이라는 건 뭐죠? 아까 얘기한 자본주의의 논리대로. 그렇다면 우대 정책이라는 걸 동의할 수 없다는 거. 똑같이 경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B에다가 넣어봤더니 사회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 자, 사회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에 대해서 을의 입장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여기에서는 yes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no죠. 왜냐하면 사회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인가요? 당연히 사회의 다양성은 다양한 기회들을 동일하게 주는 것이고 그것은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겠고요. 오히려 선생님이 보기에는 갑이 yes, 다양성의 증대를 강조할 표현으로 봐서 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보니까 역시 B에다가 넣어야 되는데요. 보니까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조건을 제거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조건을 제거한다. 이거 잘 보시면 사회적 약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한다라는 건 우대해 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불리한 조건을 제거한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불리하니까 그들에게 더 줌으로써 동일하게 이 논리잖아요. 이거 좀 어려우셨죠?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인데요. B에다가 넣었는데 다수 집단보다 소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라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 넣어야 찬성으로 우대 정책에 동의할 내용으로 나오겠죠.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대 정책에 대한 문제도 순서도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의 말미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교재 다음 장이죠. 164페이지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사회 부패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이게 사회 부패라는 것을 왜 우리가 지금 얘기해 봐야 되냐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기본이 인권인데 인권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게 이 구조 자체가 부패적인 구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패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부패지수를 체크하는 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보시면 뉴질랜드, 덴마크, 싱가포르가 9.3점으로 공동 1위,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뒤를 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을 보니까 5.4점으로 39위.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계속 조사를 합니다. 막 43위, 46위 계속 떨어집니다. 자, 대한민국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체크를 해봤을 때 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부패가 많이 일어난, 썩었다는. 부정부패라고 할 때 부정은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거고요. 부패는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온당치 못한 일을 꾀하는 것을 부패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온 자료를 보면 이 천민자본주의와 통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막스 베버입니다. 이 막스 베버는 다음 시간에도 다뤄지는데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쓴 이 베버가 천민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경유착이나 옳지 못한 부패 네트워크로 돌아가고 있는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부패지수에서 이렇게 낮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좀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아주 순수하고 잘 돌아가는 자본주의여야 될 텐데. 자, 이게 우리 EBS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의미심장한 프로그램이었어서 제가 KBS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KBS 파노라마의 부패와 무능의 카르텔, 관료 마피아라고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 교수입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 근데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위원회 여기와 그 다음에 뭐 대법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또 남편이 강지원 변호사, 아주 유명한 대단한 부부예요. 그죠? 근데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제가 이미 소개했던 건 2013년부터 소개를 했었습니다. 사실 KBS 파노라마가 2013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원전 마피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 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쭉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마이클 존스턴 교수가 나옵니다. 미국 콜케이트 대학 정치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부패의 현상을 4가지의 분류법 중에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그 안에서 부패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 주고받고 하면서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패의 유형은 그런 거죠. 자, 결국 이런 부패의 문제점은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막대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해결을 해야 될 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교재에 나오는 대로 이 2가지가 매우 필요하다. 이거는 어찌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인데요. 첫 번째, 청백리 정신, 청빈한 생활 태도를 하면서 국가의 일에 충심을 다하는 것. 이것을 하나 추가해서 적어보시면 선공후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공후사라는 것은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적인 것은 뒤에 한다라는 건데요. 청백리 정신, 그 다음에 멸사봉공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것이 바로 봉공의 정신과 통하는 거예요. 멸사, 사적인 것은 뒤에, 봉공, 공적인 것을 떠받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시 우리 교재 바로 165페이지에 나오는 정약용의 목민심서, 목민관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를 멸사, 봉공, 선공, 후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류의 문제,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다루면서 자, 과연 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윤리적 태도 하면은 청백리, 청빈한 자세, 멸사봉공, 선공후사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목민심서에서 율기, 봉공 이런 챕터들이 나오는데요. 봉공이라는 게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게 인권 존중 파트에서의 준법 정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옆에 보면 165페이지에 헨리 데이비드 서로우가 나오죠. 이 서로우는 시민 불복종으로 유명합니다. 인두세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다음에 노예제 그리고 멕시코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을 내세운 이 서로우가요. 또 하나 유명한 책은 바로 월던이죠. 아주 소나무 숲에서 숨어들어서 살면서 여러 가지를 써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가 다뤄진다면 당연히 시민 불복종이라는 건 준법 정신이 중요하지만 준법 정신이라는 거의 그 법 자체가 부당하고 잘못된 법이라면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인류의 역사다라는 표현이고요. 실질적으로 헨리 데이비드 서로우는 간디라든지 아니면 마틴 루터 킹 박사에게 영향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의 그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이 풀어줄 문제는 심화 문제 3번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속담에 벼슬살이, 머슴살이라고 쭉 나오면서 애착도 마음을 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보니까 맑은 선비의 행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정약용의 뭐죠? 목민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번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을 조화롭게 한다. 아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선공후사예요. 공적인 걸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죠. 2번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추다. 이건 전문직의 윤리이고요. 사회적 친분, 직분 이거는 정실주의나 연고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직자가 백성의 이익을 위해 봉공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봉공, 멸사봉공의 자세. 마지막 자신이 옳다고 결정한 일에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 아니죠. 소통하면서 애민의 정신을 가지고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마지막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열심히 선생님이 직업윤리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